안녕하세요, 친구 여러분들. 자, 강민쌤입니다. 자, 오늘 할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불가피하게 일주일 동안이나 학원을 못 나오게 돼서 이렇게 선생님이 동영상 자료를 준비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집에서도 공부할 수 있게 열심히 노력한 자료인데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받은 1-1 심화 프린트 중에 100문제 중에 25개 이제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그리고 좀 어려운 내용 같은 거를 지금 동영상에 좀 담아보려고 해요. 네, 여러분들이 지금 같이 보면서 집에서도 수학 안 잊어버리고 공부 열심히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4번 문제입니다. 자, 4번 문제 같은 경우는 괄호 x라는 요거를 모든 소인수의 곱이다 라고 정의를 할 때, 물론 정의는 x겠죠. x의 모든 소인수들의 곱이다 라고 정의를 했을 때 어떤가? 괄호 270 더하기 괄호 196의 값은 얼마입니까? 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쵸?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이 괄호 x, 즉 괄호 270이랑 196의 값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자, 소인수라는 단어의 뜻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요. 자, 소인수라는 건 알다시피 소수와 인수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쵸? 자, 소수라는 건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1과 자기 자신만을 약수로 갖는 수, 즉 약수가 2개인 숫자를 얘기하는 거고요. 자, 인수라는 건 여러분들이 그냥 약수다 라고만 알고 있어도 지금은 충분할 겁니다. 그래서 어떤 걸 구하라는 거냐? 자, x라는 숫자의 약수들 중에 소수인 것들을 모두 곱해서 적어주세요 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약수를 구하기 위해서, 즉 270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소인수 분해를 해야겠죠. 그쵸? 자, 이제 270을 지금 선생님이랑 같이 소인수 분해를 해볼 겁니다. 자, 270은 소인수 분해를 해보게 되면 자, 2로 한번 135, 3으로도 한번 3으로 또 되네요. 어우, 또 되네요. 3으로. 그래서 이렇게까지 쓸 수 있고요. 그쵸? 196은 똑같이 소인수 분해를 해보면 98, 2로 하면 49, 그리고 7까지 가능합니다. 그쵸? 자, 그럼 얘네들이 이제 거듭 제곱으로 쓰게 되면 270이라는 숫자는 앞에서 한 것처럼 2 곱하기 3의 세제곱 곱하기 5로 쓸 수 있고요. 196은 2의 제곱 곱하기 7의 제곱으로 쓸 수가 있을 겁니다. 그쵸? 이때 소인수라는 건 아까도 얘기했듯이 약수인 것들 중에 얘네들로 만들 수 있는 숫자 중에 소수인 걸 구해라 라는 거라서 쉽게 찾는 방법은 어떤 거? 바로 거듭 제곱으로 표현했을 때 밑에 있는 숫자들 2, 3, 5가 270의 소인수에 해당을 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196의 소인수는 2와 7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얘네들을 전부 다 곱한 다음 두 개를 더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계산식은 이렇게 되겠죠. 어떻게? 2 곱하기 다른 색깔로 쓸게요. 2 곱하기 3 곱하기 5 더하기 2 곱하기 7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라서 계산을 다 하면 얼마다? 44 이렇게 계산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다음 문제는 8번 문제입니다.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8번 문제는 180의 가장 작은 자연수 a를 곱해서 어떤 자연수 b의 제곱이 되게끔 할 때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라 라는 문제입니다. 자, 식으로 한번 써보면 180의 어떤 숫자인 자연수 a를 곱했을 때 어떤 자연수 b의 제곱이 됐으면 좋겠대요. 자, 얘 같은 경우는 문제 풀이할 때 어떻게 풀기로 했었냐? 역시 마찬가지로 이쪽에 있는 숫자가 소인수분해 됐을 때 지수들이 전부 다 짝수게 존재해야 되는 거라고 배웠을 테니까요. 똑같이 180을 한번 소인수분해를 해봅시다. 자, 그럼 180은 2로 나누면 90이 남고
또 2로 나누면 45. 한 번 더 3, 15. 또 3으로 나누면 5. 이렇게 돼서 180이라는 숫자는 2의 제곱, 3의 제곱, 그리고 5 이렇게 곱해질 거고요. 여기에 a를 곱하고 얘가 어떤 숫자의 제곱이 됐으면 좋겠대요.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좌변에 있는 왼쪽에 있는 숫자들은 전부 다 2의 제곱 짝수게 있죠. 그리고 3도 제곱 짝수게 있는데 5가 지금 짝수번 곱해져 있는 숫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얘네들이 전부 다 짝수번 곱해져 있는 숫자가 되려면 이 부족한 부분을 누가 채워줘야 된다? A가 채워줘야 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A는 항상 5라는 숫자가 필요할 거고요. 물론 A라는 숫자가 5만 가능한 건 아니다 라고 배웠을 거예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어떤 자연수 K의 제곱이 올 수 있는데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어떤 자연수여도 상관이 없을 겁니다. 그쵸? 추가적으로 오는 숫자이기 때문에 항상 같이 올 때 몇 개씩 짝수개씩 들어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일 작은 숫자를 구해야 된다고 그랬기 때문에 자연수 중에 제일 작은 숫자인 1이 들어가면 A는 가장 작은 숫자가 될 거고요. 그래서 A라는 숫자는 지금 얼마? 우리가 필요한 건 5다. 이걸 알 수 있어요. 그쵸? 그럼 이제 A를 구했으니까 여기에 5를 대신해서 집어넣게 되면 이제 B라는 숫자 얘네들로 만들 수 있는 어떤 숫자의 제곱을 만들 수 있느냐 이걸 보면 되는데요. 얘네 같은 경우는 어떻게? 2가 2개. 그럼 B는 2 하나. 그쵸? 2개 필요한 거니까. 그리고 3도 2개 있는 거니까 하나 위에 있으니까요. 5도 2개 있으니까 짝수개 이렇게 쓰면 되겠죠. 따라서 2 곱하기 3 곱하기 5 얼마? 30의 제곱이 될 거라 B는 30이다. 우리가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따라서 A가 5, B가 30이기 때문에 두 개를 더해서 A 더하기 B 값은 우리가 35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네요. 이해되시나요? 자, 다음 문제는 16번입니다. 자, 16번 문제 한번 볼게요. 최대 공약수랑 최소 공배수의 활용 문제거든요. 자, 희망인에는 가로 180m, 세로 140m인 직사각형 모양의 주말농장 가장자리 일정한 간격으로 무궁화 나무를 심으려고 한답니다. 자, 무궁화 나무의 개수는 최소로 하고 매 모퉁이에는 반드시 무궁화 나무를 심는다고 할 때 심어야 할 무궁화 나무의 개수를 구하래요. 그렇죠? 자, 최대 공약수랑 최소 공배수의 활용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공약수를 필요로 할 때나 공배수를 필요로 할 때나 어쨌든 최대 공약수 혹은 최소 공배수를 먼저 항상 계산을 해야 되는데요. 자, 활용 문제 같은 경우는 주어진 숫자인 180과 그리고 140 이 두 개의 숫자를 잘라야 할 때 얘가 나누어진다. 지금 그림상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이 가로가 180m짜리 그리고 세로가 140m짜리 이렇게 직사각형 모양 농장에 나무를 심기 위해서 길이들을 간격을 똑같이 잘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럴 때에는 선생님이 180과 140의 최대 공약수를 구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을 했을 거예요. 활용 문제 같은 경우는 두 개의 숫자를 잘라야 하냐 아니면 두 개의 숫자를 이렇게 늘려가야 되냐 요것만 구별을 잘 해도 최대 공약수를 구해야 되는지 최소 공배수를 구해야 되는지 구별하기가 굉장히 쉬울 겁니다. 그쵸? 물론 그 다음에 이제 답이 공배수냐 공약수냐 아니면 또 다른 거냐 이거는 그 다음 문제겠지만요. 자, 아무튼 우리는 지금 나무를 심기 위해서 180과 140이라는 걸 그림처럼 봤을 때 잘라야 돼요. 간격을. 그래서 우리는 나무를 최소한으로 심기 위해서는 당연히 간격이 굉장히 크게 잘려야겠죠. 따라서 우리는 180과 140의 최대 공약수를 구할 겁니다. 잠깐 그림 지우고. 그래서 180과 140의 최대 공약수를 구해보면 자, 두 개를 같이 나누는 숫자가 2 있고요. 또 2 있네요. 자, 마지막으로 5까지 나누고 나면 9하고 7이 남는데 이때 이쪽에 있는 숫자들 얘네들을 곱하면 최대 공약수다 라는 거 배웠죠. 그러니까 2 곱하기 5를 해서 얼마? 20이다 까지입니다.
나는 180m랑 140m라는 가로 세로의 길이를 20m의 둘레 간격으로 잘라야 나무의 개수가 최소로 필요하다는 걸 알 수 있게 되네요. 자, 그래서 그림으로 나무 개수를 세기 위해 한번 보게 되면,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 자, 가로에 180m짜리 가로에 20m씩 자르게 되면 간격이 몇 개나 돼요? 이렇게 해서 9개 되겠죠. 그리고 세로에는 간격이 잘리게 되면 7개 생길 겁니다. 140m니까. 그쵸? 자, 그럼 여기에 간격에 이 부분에 모퉁이를 포함하여 이 부분에 나무를 세우고 싶은 거니까 가로에 있는 나무가 가로만 보게 되면 나무가 총 몇 개나? 10개. 세로만 보게 되면 나무가 총 몇 개? 8개가 들어갈 거예요. 근데 가로에 이렇게 셌을 때 10개, 이렇게 셌을 때 8개이기 때문에 모퉁이가 한 번씩 더 들어가게 되면서 아마 식은 10. 그쵸? 가로에 들어갈 수 있는 나무 개수 더하기 그리고 세로에 들어갈 수 있는 나무 개수 8에 곱하기 2를 한 다음 똑같이 되시는 부분을 빼서 계산을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계산하기 싫으신 분들은 나무의 개수를 우리가 이렇게 이쪽만 이렇게 되면 여기가 9개겠죠. 여기가 10개였으니까 또 이쪽도 7개겠죠. 그리고 이렇게도 9개, 이렇게 7개가 들어간다는 걸 알 수 있으니까 식을 그냥 9 더하기 7 우리가 나눈 숫자 2개 거기에 곱하기 2를 해서 계산한다 라고 이해를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따라서 계산을 하면 16 곱하기 2니까 32브루가 필요하다는 걸 알 수 있겠네요. 자, 다음 문제는 21번 문제입니다. 21번. 자, 읽어보면 두 자연수, 선생님 A랑 B라고 둘게요. 대문자 A, B. 이 두 자연수가 있을 때 두 자연수의 곱이 지금 얼마? 605라고 하고요. 이 두 개의 숫자의 최대 공약수가 최대 공약수는 G라는 용어를 쓰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게 11이래요. 이랬을 때 두 자연수의 합을 구해라. A 더하기 B 값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네요. 그렇죠? 자, 얘를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최대 공약수와 글씨가 최소 공배수의 관계인데요. 아마 이 부분에 하면서 두 개를 배웠을 거예요. 이거는 꼭 머릿속에 기억을 해줘야 헷갈리지 않고 문제를 풀 겁니다. 첫 번째, 두 개의 숫자 A와 B의 최대 공약수가 G라면 두 개의 숫자는 전부 다 최대 공약수의 곱으로 표현이 가능하다. B라는 숫자는 B 곱하기 G. 여기에서 당연히 A와 B, 소문자 A와 B는 서로 소여야 됩니다. 앞에 문제 풀어보면서 서로소라는 단어 공부 다시 했겠죠? 서로소는 두 개의 숫자를 나눌 수 있는 숫자가 1 말고는 없는 상태 혹은 최대 공약수가 1인 경우 공약수가 1밖에 없는 숫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두 수의 관계를 우리가 서로소라고 부릅니다. 당연히 A와 B가 서로소여야 최대 공약수가 G가 될 수 있겠죠? 그쵸? 혹은 두 번째 A와 B의 곱은 우리가 최대 공약수인 G와 L의 곱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 이렇게 배웠을 겁니다. 이 두 가지 개념은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쵸? 자, 그래서 얘를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 건데요. 문제를 풀 때 첫 번째 개념이 아주 많이 쓰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1번 정의에 의해서 두 숫자의 최대 공약수인 11로 A와 B가 표현이 가능해져요. 11 곱하기 A와 그리고 B도 마찬가지로 11 곱하기 B. 그렇다라는 건 A 곱하기 B는 11 곱하기 A에다가 11 곱하기 B를 한 걸 테니까요. 당연히 이게 605가 나오려면 605라는 숫자가 11로 두 번 나누어져야 된다는 뜻이겠네요. 그쵸? 그래서 605를 11로 소인수분해를 통해 나눠보게 되면
11 나누면 55인가요? 한 번 더 11로 나누면 5 이렇게 나오는데 5라는 숫자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소수일 겁니다. 얘를 가지고 A와 B, 아까 A와 B는 무슨 수? 서로 소라 그랬죠? 서로 소인 두 개의 숫자로 쪼개야 되는데 5라는 숫자는 소수예요. 약수가 1과 자기 자신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A랑 B는 무조건 1 아니면 5 이렇게만 나누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우리는 A와 B 값을 구하는 게 아니라 A와 B의 합을 구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누가 더 크고 작고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치? 그래서 11 곱하기 1, A가 11이면 B가 11 곱하기 5, 55면 되고 만약에 A가 55라면 반대로 B가 11이면 되는 거니까 전혀 문제가 안 되겠죠. 당연히 두 개의 합은 얼마? 우리는 66 얘를 계산하고 싶은 거니까요. 그쵸? 답은 66이다.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24번 문제. 또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숫자는 모두 몇 개인가를 구해보랍니다. 조건은 두 개네요. 가 50보다 큰 두 자리 자연수다 라는 게 첫 번째 조건이고요. 나 15화의 최대 공약수가 5라고 합니다. 그런 숫자 모두 몇 개인지 한번 같이 찾아보도록 하죠. 자, 방금 풀었던 21번 문제의 개념을 잠깐 빌려오게 되면 15라는 숫자와 어떤 숫자 A 사이의 최대 공약수가 5가 되기 위해서는 이 두 개의 숫자는 5 곱하기 어쩌고 얘는 여기서는 3이겠죠.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5 곱하기 어떤 자연수의 곱으로 표현이 가능해야 하는데 이때 A라는 숫자는 앞에 조건에 의해서 3과 서로 소여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A라는 숫자가 50보다 큰 숫자가 되기 위해서 들어갈 수 있는 소문자 A의 값들을 찾으면 되는 건데 그 숫자가 3과 서로 소이면 된다라는 겁니다. 맞나요? 자, 그럼 50 이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A라는 숫자는 당연히 10보다는 큰 숫자여야 될 거고요. 그쵸? 두 자리 자연수라 그랬기 때문에 20이 들어가면 100이 되니까 당연히 A는 20보다는 작은 숫자겠죠. 얘네들 몇 개나 되는지 한번 세보면 A로 가능한 숫자는 11, 3과 서로소가 아니죠. 12, 안 되고요. 서로소가 아닙니다. 그리고 13 되고요. 14, 15, 안 되겠죠? 16, 17, 역시 마찬가지로 18도 안 되고, 19까지 해서 총 하나, 둘, 6개. 그치? 그래서 A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가 총 6개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건을 만족하는 숫자를 만들 수 있는 것도 총 몇 개다? 6개나 된다. 이렇게 찾아낼 수 있겠네요. 따라서 답은 6개 이렇게 구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25번 문제입니다. 25번. 자, 25번 문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파란 사탕 90개, 흰 사탕 147개, 빨간 사탕 123개가 있답니다. 몇 명의 학생들에게 파란 사탕, 흰 사탕, 빨간 사탕을 똑같이 나누어 주었더니 각각 6개, 7개, 11개가 남았고 남은 24개의 사탕을 모든 학생들에게 한 개씩 나누어 주어도 아직 몇 개의 사탕이 남아있다고 하네요. 이때 학생 숫자를 구하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나는 파란 사탕 90개와 그리고 흰 사탕 몇 개죠? 147개 그리고 빨간 사탕이 123개가 있는 상태에서 학생들한테 나누어졌더니 남은 개수가 각각 6개, 7개, 11개가 될 겁니다. 된다고 하네요. 그쵸?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최대 공약수랑 최소 공배수의 활용 문제이기 때문에 주어진 숫자인 90과 147과 123을 나누어야 되느냐, 잘라야 되느냐, 아니면 늘려가야 되느냐, 이걸 먼저 파악을 해야 되는데 지금 문제 같은 경우는 3개의 숫자를 잘라야 나누어주는 거니까요. 잘라야 되는 거기 때문에 90과 147과 123 주어진 숫자의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거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겁니다. 문제는 당연히 여기서 문제는 사탕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남은 숫자들을 처리를 먼저 해야 된다는 거겠죠. 자, 파란 사탕 같은 경우는 90개 중에 6개가 남았기 때문에 84개만 나누어 준 거고요. 147개의 흰 사탕은 7개가 남았기 때문에 140개만 나누어 준 거고, 같은 방법으로 마찬가지로 123개, 빨간 사탕도 11개가 남았기 때문에 112개만 나누어 주게 된 거예요. 따라서 여기서는 84와 140과 112 나누어준 사탕들만 최대 공약수를 구하면 되는데, 자, 최대 공약수를 구할 때는 원래 소인수분해이기 때문에 소수로 나눠야 되는 건데 조금 큰 숫자로 나눌게요. 식이 길어질 것 같아서. 자, 그러면 4로 되는데 21, 35, 그리고 28 이렇게 나누어질 거고요. 한 번 더 7로 나누게 되면 3, 5, 4 이렇게 나누어지면서 여기 곱해지는 숫자가 얼마다? 28, 4 곱하기 7이니까 그래서 최대 28명의 학생들한테까지 나누어 줄 수 있다. 이렇게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문제는 6개, 7개, 11개, 총 24개의 사탕이 남았는데 이걸 남은 학생들한테 하나씩 나누어 주었더니 오히려 사탕이 남았다라는 게 문제 힌트로 하나 더 나와 있어요. 자, 만약에 28명의 학생이 있다면 당연히 하나씩 사탕을 나누어 줬을 때 사탕이 모자라겠죠. 그러니까 28 최대 공약수가 정답이 아닌 문제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28에 뭘 구해봐야 되냐? 28의 약수들을 구해봐야겠죠. 그쵸? 왜냐면 이 세 개의 숫자를 나눌 수 있는 숫자니까. 그래서 28의 약수를 찾아봤더니 1, 2, 4, 7, 또 14랑 28 이렇게 있는데 사탕이 최대 몇 개까지? 11개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학생 숫자는 당연히 11명보다 많아야 될 거예요. 만약에 7명이라면 하나씩 더 나누어 가지면 되는 거니까.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마 남아있는 사람이, 문제에 남아있는 학생 숫자가 28명보다는 작아야 되고 11명보다는 많아야 될 거니까 가능한 답이 누구밖에 없다? 14명 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학생 숫자는 14명이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 문제는 32번입니다. 문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32번. 자, 두 상수 A, B가 다음 조건을 만족을 할 때 두 수 A, B의 합을 구하랍니다. 자, 첫 번째 조건은 0이라는 숫자 기준점을 기준으로 B는 0보다 작고 A는 0보다 크대요. 두 번째, A의 절대값은 B의 절대값의 2배라고 하고요. 수직선 위에서 A와 B에 대응하는 두 점 사이의 거리는 12라고 합니다. 자, 한번 구해보죠. 자, 수직선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도 문제를 한번 수직선 위에서 한번 풀어봅시다. 자, 수직선 한번 그려보게 되면 자, 이렇게 선을 하나 그려놓고요. 가운데 기준점 0을 찍을게요. 그러면 첫 번째 조건 때문에 당연히 A라는 점은 기준점보다 0보다 오른쪽에 있을 거고요. B는 0보다 왼쪽에 위치하게 될 겁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A의 절대값이 B보다 2배 더 크다라고 했기 때문에 절대값이라는 게 뭐예요? 절대값이라는 건 정의가 수직선 위의 기준점, 여기가 0이죠. 기준점 0으로부터 주어진 점까지의 거리의 값이라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주어진 점. 그쵸? 그래서 거리의 값이기 때문에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을 끼는 거고요. 즉 내가 여기에서 A라는 곳을 표시를 하고 여기서 B라는 곳을 표시를 했을 때 이때 A까지의 거리가 B까지의 거리보다 2배 더 크다라는 사실이 두 번째 조건에 나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맞나요? 자, 근데 이때 마지막 조건, 세 번째 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얼마다? 12다라고 나와 있는 거죠. 결국은 나는 12라는 거리를 몇 등분 했을 때? 3등분 했을 때 나타나는 얘네들 값을 계산을 해달라는 겁니다. 맞죠? 12를 3으로 나누게 되면 4.
될 거고요. 여기서 오른쪽으로 4칸을 2번 가게 되면 A는 플러스 8 이렇게 될 거고요. B는 반대로 뒤로 4칸을 가는 거니까 마이너스 4라는 값을 갖게 될 겁니다. 그러면 거리 차이도 12가 될 거고 절대값 원점으로부터의 거리도 각각 2배씩 차이가 나겠죠. 그죠? 그러므로 두 개의 합 A 더하기 B의 값은 8 더하기 2 마이너스 4가 되는 거니까 8 빼기 4 4다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겠네요. 따라서 A 더하기 B 값은 4다 이렇게 계산이 될 겁니다. 자, 다음 문제는 37번입니다. 자, 한번 같이 볼게요. 마이너스 2, 그 다음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를 시작으로 가운데 있는 마이너스 4라는 숫자는 양 끝에 있는 마이너스 2의 합으로 계산이 된대요. 이와 같은 규칙으로 다음과 같이 계속해서 수를 적어 나갈 때 22번째 나오는 숫자를 계산해 달랍니다. 자, 그래서 지금 밑에 이거 말고도 플러스 2, 그 다음 플러스 4, 그 다음에 여기 점점점 찍혀있죠. 이렇게 규칙이 적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얘를 가지고 봤더니만 방금 위에서 설명한 규칙처럼 얘네 둘의 합이 마이너스 4가 된다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4와 플러스 2를 더하면 마이너스 2가 나오고 마이너스 2와 플러스 4를 더하면 플러스 2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이제 여기 올 수 있는 숫자를 어떻게 찾아야 되냐? 여기 오는 숫자를 그 다음 숫자를 네모 모르는 숫자다라고 했을 때 플러스 2에서 네모라는 숫자를 더하게 되면 네모라는 숫자를 더하게 됐을 때 플러스 4가 나온답니다. 이때 네모를 구해주세요. 이렇게 계산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럼 그때 네모는 당연히 뭐가 들어갈까요? 지금 보니까 네모는 플러스 2가 들어가야 될 겁니다. 그쵸? 이 정도는 쉽게 추측을 통해 알아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 다음 숫자를 플러스 2로 적읍시다. 자, 그럼 마찬가지로 똑같은 방법으로 여기도 네모라고 했을 때 색깔을 바꿨죠. 기호는 똑같이 썼지만. 자, 그랬을 때 마찬가지로 플러스 4에다가 바꿔서 쓸게요. 네모를 똑같이 더하게 되면 얼마가 된다? 우리가 방금 구한 플러스 2가 나와야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그쵸? 자, 그럼 네모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얼마다? 자,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여기서도 바꾸어서 한번 써봅시다. 자, 근데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계속 뒤에다가 네모를 붙여나가면서 수식을 쓰면서 22번째까지 갈 수는 없을 거예요. 그쵸? 그래서 규칙을 조금 다르게 한번 찾아볼까 했더니 지금 여기 있는 주어진 숫자는 바로 앞에 있는 두 개 2에서 플러스 2에서 플러스 4를 빼서 만들 수 있는 숫자가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아까 우리가 플러스 2 계산한 것도 플러스 4에서 플러스 2를 빼면 나오는 숫자가 되네요. 앞에 있는 것도 다시 한번 보면 플러스 4라는 숫자도 플러스 2에서 마이너스 2를 빼게 되면 플러스 4가 나올 거예요. 이렇게 규칙을 가지고 몇 개 더 적어보게 되면 규칙이 이렇게 숫자를 나가는 문제에서는 분명히 같은 패턴이 반복이 되는 게 눈에 보이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마이너스 2가 나왔으니까 선생님 빠르게 몇 개 적어볼게요. 자, 마이너스 2에서 플러스 2를 빼게 되면 마이너스 4가 나올 거고요. 똑같이 마이너스 4에서 마이너스 2를 빼게 되면 마이너스 2가 다시 나오겠네요. 그래서 여기 이쪽 여기까지 잘라놓고 앞이랑 비교를 해봤더니 같은 패턴이 다시 등장을 했습니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가 똑같이 등장을 했네요. 그쵸? 그러면 당연히 그 다음 계산할 필요도 없이 플러스 2, 플러스 4, 플러스 2가 반복적으로 등장을 할 거고요. 그러면 이 숫자의 나열은 6개씩 똑같은 숫자가 반복이 되어 나가는구나 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22번째 숫자입니다. 물론 1, 2, 3, 4, 5, 6 이렇게 차례대로 세보면서 돌아가면서 이렇게 세봐도 충분히 셀 수 있는 숫자지만 조금 큰 숫자일 경우를 대비해서 한번 세보게 되면 22번째라는 건 반복되는 숫자인 6개 6으로 나누게 되면
3번 반복이 되고요. 나머지가 얼마? 4이기 때문에 4번 거슬러 올라오면 된다 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22번째 숫자는 플러스 2가 될 거다.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보고 있는 사람들은 22번째 말고도 조금 더 큰 숫자도 얼마가 계산이 되는지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바로 밑에 문제, 그 다음 문제는 38번입니다. 자, 38번 문제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1부터 80까지 모든 숫자들 중에서 홀수, 짝수부터네요. 모든 짝수의 합을 M은 모든 짝수의 합 그리고 N 모든 홀수의 합이네요. 자, 이렇게 계산이 될 때, 합을 했을 때 뭘 구하라? N 빼기 M의 값을 구해달라 라고 문제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많은 친구들이 이렇게 고민을 하죠. 어떻게? 1부터 80까지 모든 짝수들을 한번 다 더해봅시다. 2 있고요, 4 있고요, 6 있고요. 이렇게 차례대로 더해 나가게 되면 2부터 80까지 정말 열심히 더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물론 똑같은 방법으로 홀수를 다 더해서 빼게 되면 정말 정확하게 계산이 되겠지만 정말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실수도 있을 거고요. 이런 문제를 풀 때 아이디어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홀수, 모든 홀수의 합이 n이라고 했으니까 한번 나열을 해보죠. 더하기 3, 더하기 5, 더하기 7 이렇게 해서 어디까지? 더하기 79까지 나올 거예요. 모든 짝수의 합 2, 4, 6, 8까지 해서 어디까지? 80까지. 이거 두 개를 더한 다음에 우리가 빼게 될 건데요. 이거 빼는 거를 얘네들을 먼저 더하는 게 아니라 빼기. 얘는 어차피 다 빼야 이렇게 빼야 되는 거니까 우리가 앞에서부터 하나씩 차례대로 빼보자라는 겁니다. 순서대로요. 그쵸? 그래서 1에서 2를 빼게 되면 얼마죠? 1 빼기 2니까 마이너스 1. 그 다음은 3에서 4를 빼는 거니까요. 3 빼기 4를 하면 얼마? 마이너스 1. 보이죠? 규칙이. 그 다음은 5에서 6을 빼게 되겠네요. 역시 마찬가지로 5에서 6을 빼면 마이너스 1. 보이시나요? 그래서 내가 얘네들을 차례대로 한꺼번에 다 더할 필요 없이 내가 다 더한 다음에 빼는 게 아니라 순서대로 이렇게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빼 나간다면 숫자들이 전부 다 마이너스 1로 변하겠구나 라는 사실을 쉽게 알아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1이 총 몇 개나 생길까요? 그쵸? 자, 80을 1부터 80, 총 80개의 숫자를 짝수 따로, 홀수 따로 분류를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반, 40개씩 분류가 될 겁니다. 그쵸? 따라서 마이너스 1이라는 숫자가 40개 등장을 하게 될 거고요. 곱하기 쉽게 할 수 있죠? 곱하게 되면 마이너스 40이라는 답이 계산이 될 겁니다. 따라서 정답은 마이너스 40이 되겠네요. 자, 빠르게 다음 문제 봅시다. 50번입니다. 자, 반 설명했나? 이제 50번이니까요. 그쵸? 자, 다음 4개의 유리수 중에서 서로 다른 3개의 숫자를 택하여 곱한 값 중 가장 큰 수를 m, 가장 작은 수를 소문자 m이라고 할 때 대문자 m에서 소문자 m을 빼래요. 자, 주어진 숫자부터 나열을 해봅시다. 주어진 숫자는 마이너스 10과 그리고 마이너스 1.5 그리고 2분의 9랑 그리고 마이너스 3분의 5겠네요. 그쵸? 이렇게 나열이 될 거고요. 자, 대문자 m은 3개를 곱했을 때 세 수의 곱 중 가장 큰 것 그리고 소문자 m은 세 수의 곱 중 가장 작은 걸 물어보고 있습니다. 곱 중 가장 작은 것. 자, 나는 3개의 숫자를 뽑아서 곱하고 더하고 할 건데요. 곱하고 할 건데요. 더하긴 안 하죠. 그쵸? 그랬을 때 가장 큰 수를 만들려면 일단 숫자는 양수, 플러스인 숫자와 마이너스, 음수인 숫자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 큰 숫자는 당연히 양수 중에 있겠죠. 그럼 나는 양수를 만들기 위해서는
마이너스 음수인 숫자를 몇 개나 뽑아야 될까요? 당연히 2개 뽑아야겠죠. 왜? 마이너스가 짝수번 곱해져야 플러스가 된다는 사실을 배웠을 테니까요. 그쵸? 저 음수 2개를 뽑아서 나머지 하나는 당연히 누구? 2분의 9. 양수가 이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2분의 9 하나는 무조건 뽑혀야 될 거고 남은 3개의 음수 중에 2개를 뽑아야 되는데 곱하기는 알다시피 숫자가 크면 클수록 좋습니다. 그냥 곱해지는 거니까요. 부호는 양수냐 음수냐를 바꾸는 역할밖에 안 하기 때문에 당연히 숫자가 커지려면 숫자 부분, 즉 절대값이라고 하죠. 이 숫자들의 절대값이 큰 숫자를 뽑는 게 좋을 겁니다. 자, 그럼 당연히 가장 큰 숫자는 10. 일단 마이너스 10. 물론 절대값이 크다는 뜻이에요. 그쵸? 얘는 당연히 뽑힐 거고요. 그 다음은 2분의 9 아까는 뽑기로 했고 나머지 하나는 둘 중에 하나를 뽑으면 되는데 마이너스 1.5 부호대을 넣을게요. 어차피 우리 숫자 부분이 큰 걸 뽑을 거니까 1.5랑 3분의 5 둘 중에 어떤 게 더 크냐 고민을 해봤더니 3분의 5가 더 크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얘는 1.6666 이렇게 되는 숫자예요. 그래서 결국 대문자 M 가장 큰 숫자는 마이너스 10과 그리고 2분의 9와 그리고 마이너스 3분의 5를 곱해서 만든 얼마죠? 약분되는 거 있나요? 이렇게 약분이 돼서 5 이렇게 약분이 돼서 3 이렇게니까 5, 5, 25에 3, 75 플러스 75가 가장 큰 숫자가 되겠네요. 이렇게 만들어내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같은 방법으로 가장 작은 숫자의 소문자 m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럼 당연히 가장 작은 숫자도 음수 중에 있으면 좋겠죠. 음수 3개의 숫자를 뽑아서 음수를 만들기 위해서는 마이너스 음수인 숫자를 3개 혹은 하나 홀수개를 뽑아야 될 텐데요. 지금 주어진 숫자 중에 짝수가 하나가 짝수란다. 플러스인 숫자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쵸? 음수를 하나를 뽑고 양수를 2개를 뽑는 일은 절대 있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음수인 숫자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때 이 음수인 숫자는 마이너스를 3개를 뽑은 거 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소문자 n 값은 마이너스 10과 그리고 마이너스 1.5와 그리고 마이너스 3분의 5 이렇게 뽑은 게 답이 될 거고요. 그쵸? 계산을 해보면 자 1.5 보기 싫으니까 소수로 바꿀게요. 부호는 계산을 하면 전부 다 마이너스로 퉁쳐질 거고요. 10 곱하기 2분의 3 곱하기 3분의 5 그리고 이렇게 약분을 해주고 이렇게 약분을 하면 결국 답은 얼마? 마이너스 25다 이렇게 계산이 되겠네요. 그래서 4개의 숫자 중에 3개를 뽑아 곱해서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숫자는 플러스 75, 가장 작은 숫자는 마이너스 25가 될 거고요. 문제에서는 이 둘을 빼라 그랬기 때문에 그러므로 n-m 값 둘을 빼라 그랬기 때문에 플러스 75에서 마이너스 25를 빼게 되면 그 숫자를 더하는 거기 때문에 75 더하기 25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얼마다? 100 이렇게 계산이 될 거다라는 겁니다. 맞나요? 그래서 정답은 100이다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 문제는 56번 문제입니다. 같이 한번 또 풀어보죠. 자, 다음 직사각형에서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문자를 사용하여 간단히 나타내래요. 자,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닐 겁니다. 조심만 하게 되면. 자, 선생님이 잠깐 그림을 그려볼게요. 직사각형에 자, 이런 식으로 사각형 모양이 있습니다. 그림 잘 보이나요? 조그맣게 그린 것 같아서 선생님. 자, 이렇게 자, 그림이 잘 안 보이면 일단은 문제 같이 한번 보면서 꼭 봐주세요. 자, 여기가 3x 그리고 여기가 9 그쵸? 그리고 이쪽이 4 9랑 4가 차이가 많이 나네요. 여기가 x 그리고 여기는 정확하게 8이랑 8이랍니다. 똑같아 보이죠? 그림을 너무 막 그렸네. 자, 이렇게 됐을 때 안쪽에 색칠한 이 부분의 넓이를 계산해달라는 겁니다.
맞습니까? 저 색칠을 좀 대충 하긴 했는데 이쪽은 딸까요? 자, 이렇게. 자, 이렇게 됐을 때 이 색칠한 사각형의 넓이를 구해라가 문제가 될 겁니다. 맞나요? 자, 그럼 당연히 구하는 방법은 어떻게 구하면 편해요? 전체 사각형 넓이에서 주변에 있는 직각삼각형이죠. 직각삼각형들, 직각일 테니까 직사각형이라서 요 직각삼각형들 넓이들을 다 빼게 되면 답이 나오게 될 겁니다. 맞죠? 그래서 사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이랑 삼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만 잘 알고 있으면 돼요. 자, 그럼 사각형부터 넓이를 한번 구해보죠. 위쪽에 가로의 길이가 3x랑 9 두 개로 나누어져 있지만 우리는 이제 얘를 붙여서 그냥 3x 플러스 9 이렇게 한꺼번에 읽을 수 있을 겁니다. 길이니까요. 그쵸? 더하신 거니까. 따라서 직사각형의 넓이는 전체 큰 직사각형의 넓이는 가로의 길이가 3x 플러스 9 그리고 세로의 길이는 이쪽에 이쁘게 다 채워져 있죠? 8 더하기 8에서 16 이거 두 개를 곱하게 되는 거고요. 여기 있는 괄호 되게 중요합니다. 그냥 곱하기 16 쓰게 되면 그냥 9랑 16이랑 곱해지는 것만 보이니까요. 그래서 괄호가 꼭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곱해주게 되면 48x 더하기 16 곱하기 9가 얼마죠? 144인가요? 그렇죠. 이렇게 일단 전체 사각형 넓이가 나오게 되겠네요. 자, 그 다음 이제 직각삼각형들 4개의 넓이를 차례대로 하나씩 구해봅시다. 첫 번째, 왼쪽 위에 있는 것부터 계산을 해보면, 자, 왼쪽 위는 가로의 길이, 아니죠. 밑변의 길이죠. 밑변의 길이가 3x, 높이가 8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2분의 1 곱하기 3x 곱하기 8을 해서 얼마다? 약분해주면 4 남을 테니까 12x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을 거고 헷갈릴까봐 여기다 1번 표시해볼게요. 잘 보이려나 모르겠네. 그쵸? 2번 이쪽 걸 계산을 해보면 2번 자 여기는 지금 밑변의 길이가 안 나와있죠. 계산을 해야 되는 거죠. 위에서 가로의 길이가 3x 플러스 9라고 그랬고요. 지금 이 부분에 짧은 길이가 x라 그랬기 때문에 3x 플러스 9에서 x를 빼게 되면 나머지 부분의 길이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길이는 우리가 2x 플러스 9다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밑변의 길이 구했으니까 두 번째 직각삼각형 넓이 구할 수 있겠죠. 자, 역시 마찬가지로 2분의 1에 밑변의 길이 2x 플러스 9 역시 마찬가지로 괄호가 있어야 됩니다. 위에 있는 거랑 같은 이유예요. 곱하기 8 이렇게 계산을 하면서 약분을 하면 4니까요. 분배 법칙으로 풀어주면 8x 플러스 36이다 이렇게 계산이 되겠네요. 맞죠? 자, 세 번째는 여기 있는 조그만 겁니다. 여기부터 한번 계산을 해보죠. 한번 역시 마찬가지로 밑변의 길이는 x라고 나와 있는데 높이가 안 나와 있어요. 계산해야겠죠. 이쪽에서 세로 길이가 16이라 그랬기 때문에 이쪽은 높이가 여기 남은 부분이 12여야 색깔 바꿔서 써놓을게요. 12여야 딱 맞을 겁니다. 따라서 역시 3번 계산을 해보면 2분의 1에 밑변의 길이는 x 높이가 10이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약분을 해서 B라고 6x 이렇게 계산이 될 거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여기 위에 있는 거 길이 넓이 계산을 하게 되면 이 부분은 숫자죠. 2분의 1에 4 곱하기 9 그래서 18 이렇게 계산을 할 겁니다. 아까 처음에 구했던 가장 큰 직사각형의 넓이인 48x 플러스 144에서 4개의 직각삼각형의 넓이를 그냥 다 빼면 되는 거니까요. 그러므로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건 48x 플러스 144에서 12x를 빼고요. 8x 플러스 36도 빼고요. 6x도 빼고요. 18도 빼는 게 목적입니다. 너무 많이 빼죠. 다 빼버리고 나면 40 괄호를 풀어보면 어떻게 나오죠? 풀 공간이 조금 부족할 것 같은데 선생님 사라질게요. 그렇죠? 그래서 48x 144에서 12x 빼주고요. 8x 빼고 36도 뺄 거고요. 그리고 6x 빼고
18도 빼게 되면 결국 계산했을 때 얼마 남는다? 얼마죠? 36. 28에 22. 22x에 둘이 더하면 마이너스 54니까 빼게 되면 플러스 90만 남게 되겠네요. 따라서 정답은 22x 플러스 94번이 정답이 될 겁니다. 이렇게까지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64번입니다. 자, 64번. 등식의 성질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하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등식의 성질이라는 건 뭐냐? 먼저 알고 가야겠죠? 자, 등식의 성질은 책에는 여러 가지로 나와 있을 거예요. 그쵸? 왜냐하면 네 가지로 설명을 하는데요. 자, 등호가 있는 식에서는 양변에 똑같은 숫자를 더해도 좋고 빼도 좋고 곱해도 좋고 나누어도 좋습니다 라는 걸 네 가지로 나누어서 쓰는데, 우리가 나누어도 좋다라는 걸 설명을 할 때에는 주의할 게 하나 있었죠. 누구로 나누면 안 된다? 0으로 나누면 안 된다. 맞죠? 등식의 양변에는 그쵸?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뭘 해도 좋지만 나누기를 할 때에는 0으로 나누는 건 조금 조심을 해달라 라고 배울 겁니다. 맞나요? 그 성질을 이용을 해서 이 문제를 풀 겁니다. 1번부터 같이 한번 보게 되면 A가 B이면 그리고 O-A, O-B가 성립을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네요. 그쵸? 얘를 풀 때에는 어떻게 푼다? 얘를 가지고요, 등식의 성질, 양변에 똑같은 숫자를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어서 이쪽에 있는 식을 만들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쉽게 하는 방법은 좌변에 있는 A만 이런 모습으로 변형을 했을 때 필요한 식이 있을 거예요. 여기서는 A라는 애를 어떻게 해야? 먼저 곱하기 마이너스 1을 한 다음 이후에 또 어떤 거? 더하기 5를 해야 문제에 나와 있는 5 빼기 A 이런 모습으로 변할 거예요. 그쵸? 이 과정을 뒤에 있는 이 B도 따라 했을 때 과연 이 모양이 나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A가 하는 행동을 B가 따라했을 때, 뒤에 있는 우변이 따라했을 때 이쪽이 나오느냐? 이걸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살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1번 같은 경우는 A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변하는데 B도 마이너스 1을 곱한 다음에 5를 더하면 이런 모습으로 변하게 되겠죠? 네, 1번은 맞는 답이 될 거예요. 그치? 자,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씩 확인을 해봅시다. 시간이 좀 걸리네요. 자, 2번 같은 경우는 옆에다 쓸까요? 좀 일단 칸이 모자라면 지우도록 하죠. 3분의 A가 B이면 그리고 A 플러스 3은 3B 플러스 3이다. 이렇게 써있네요. 마찬가지로 2번도 똑같이 A가 앞에 좌변이 있는 3분의 A가 이렇게 변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행동을 계산을 해보면 먼저 곱하기 3을 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3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A 플러스 3이라는 모습으로 변하겠죠. 그러면 B가 이 행동을 따라하게 되면 곱하기 3을 했을 때는 당연히 3B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3을 하게 되면 3B 플러스 3이 나오네요. 따라서 2번도 맞는 답이 되는 겁니다. 자, 같은 방법으로 3번, 4번 똑같이 한번 해보시고요. 여기서는 5번을 보게 되면 5번이 3A, 2B와 똑같대요. 그랬을 때 3분의 A가 2B랑 같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요거 한번 보게 되면 3A랑 2B가 같대요. 똑같이 이걸 따라하게 되면 3A라는 애가 3분의 A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슨 뜻을 해야 되죠? 나누기 9라는 숫자로 이쪽을 나누어야 되는데 B도 똑같이 9로 나누게 되면 2분의 B가 나오나요? 아니죠. 누가 나오죠? 여기서 나와야 되는 답은 9분의 2B여야 될 겁니다. 그치? 그래서 지금 나오는 답이 2분의 B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틀린 식이다 라는 거죠.
따라서 정답은 옳지 않은 것은 5번이 될 거다.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3번하고 4번은 당연히 옳은 답이 나오겠죠.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면서 3번하고 4번이 정말 옳은 답인지 저변에 있는 애가 어떤 행동을 해야 저렇게 변하는지 직접 한번 꼭 해보시길 바랄게요. 자, 그 다음은 69번 문제입니다. 자, 69번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x에 대한 1차 방정식 3 맞나요? 그죠? 3 x-2는 그리고 a-x-4라는 식이 해가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모든 음의 정수 a의 값을 구해달래요. 일단 a가 음의 정수라 그랬기 때문에 음수, 그쵸? 정수인 거 주의하시고요. 식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식이 해가 자연수가 되고 싶대요. 일단 얘를 풀어야겠죠? 1차 방정식은 미지수가 들어가더라도 항상 괄호를 전부 다 풀어서 x가 있는 항은 좌변으로, 그 외의 항들은 우변으로 옮겨라, 이항을 해라 라는 걸 배웠을 겁니다. 괄호를 먼저 풀어주면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풀게 되면 3x-6은 ax 플러스 4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요. 다시 한번 좌변으로 x가 있는 항들을 우변으로 나머지를 옮겨주게 되면 주어진 식이 4x는 a 플러스 10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 그러면 x는 4분의 a 플러스 10이다 이렇게 될 겁니다. 맞나요? 그랬을 때 이 뒤에 있는 4분의 a 플러스 10이라는 애가요 자연수가 돼야 되겠대요. 그래서 우리는 a 플러스 10이라는 숫자가 4로 나누어 떨어져야 된다는 거고, a 플러스 10은 즉 4의 배수여야 된대요. 근데 지금 우리가 구하기로 한 a가 음의 정수, 음수라 그랬기 때문에 4의 배수 중에 작은 애들을 골라야 될 겁니다. 왜냐면 a가 값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값이 작아지니까요. 그렇죠? 그러면 a 플러스 10으로 가능한 숫자 중 4의 배수인 거 뭐가 있냐 살펴봤더니 a 플러스 10은 8이거나, 그쵸? 또는 a 플러스 10이 4인 경우가 있겠네요. 요 둘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계산을 해보면 여기서는 a가 마이너스 2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이쪽에서는 a가 마이너스 6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모든 a의 합은 그쵸? 얼마? 마이너스 8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쵸? 정답은 4번 마이너스 8입니다. 자, 74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문제 74번은 1차 방정식의 활용에 관련된 문제예요. 친구들이 방정식 활용 1-1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죠. 자, 문제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강당에 긴 의자에 학생들이 앉는데 한 의자에 4명씩 앉으면 의자당 4명씩 앉으면요 몇 명이 남는데요? 그쵸? 한 명이 남아요. 그쵸? 의자당 4명씩 앉으면 한 명이 남고요. 그리고 의자당 몇 명씩, 그리고 6명씩 앉으면 의자당 6명씩 앉게 되면 마지막 의자에는 3명이 앉고 완전히 빈 의자가 1개가 남는답니다. 그쵸? 3명이 앉았고요. 이번에 남은 게 아니라 앉았고, 그리고 의자가 하나 남는데요. 문제가 엄청 길죠? 이랬을 때 의자 숫자와 학생 숫자를 구하자라는 게 문제의 목적입니다. 맞습니까? 자, 그래서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1차 방정식의 활용에서는요, 계산 과정이 항상 미지수를 무엇으로 둘 것인가 부터 생각을 꼭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미지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방정식을 잘 세울 수 있느냐, 요거 그 다음에 생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실수하지 않고 문제를 풀고 정답을 이쁘게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4단계를 거쳐서 하게 될 건데, 제일 어려운 게 이제 앞에 2개죠. 미지수를 어떤 걸 줄 거냐, 그리고 어떻게 식을 세우느냐 입니다. 그쵸? 특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과부족, 뭐가 남고 뭐가 모자라고 맨날 과부족에 관련된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과하고 부족하고, 그쵸?
여기에서는 미지수가 물어보는 거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고요. 항상 정해져 있어요. 그치? 다른 문제들은, 앞에 있는 문제들은 항상 뭐, 거속시, 거리 속력 시간 같은 문제다라고 하면 물어보는 걸 x로 두면 됩니다. 거리를 물어보면 거리를 x로, 시간을 물어보면 시간을 x로. 그쵸? 뭐, 숫자에 관련된 거면 문제 풀 때 어떤 거, 뭐 10의 자리 숫자를 구해라 라고 하면 걔네들도 10의 자리 숫자를 보통 x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두죠.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과부족 문제 같은 경우에는 항상 담는 바구니 역할을 하는 걸 x로 둡니다. 여기서는 이제 의자와 학생 두 개의 주체가 등장을 하는데 여기서 담는 바구니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의자예요. 그쵸? 그래서 여기서는 언제나 의자의 수를 x로 둬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식을 세우는데 어려움 없이 식을 세울 수 있어요. 여기서 만약에 학생 숫자가 문제에서 물어봤다라고 해서 학생 수를 x로 놓고 식을 세우게 되면 식을 세우는 게 조금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부족 문제에서는 담는 역할이 항상 x가 된다는 걸 꼭 기억을 해주세요. 이렇게 활용 문제 중에는 몇 가지 x를 항상 특정한 걸로 둬야 되는 게 몇 개는 있습니다. 그런 거는 조금 외워주면 문제를 풀 때 편하겠죠. 자, 의자의 숫자를 x로 두고 식을 한번 세워볼게요. 첫 번째, 의자당 4명씩 앉았을 때에는 의자를 다 채우고 1명이 남았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이걸 가지고 알 수 있는 학생 숫자는요, 우리가 4x 플러스 1이다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의자 한 명에 하나당 4명씩 앉고 1명이 그냥 서 있는 거니까요. 그쵸? 자, 두 번째 걸로도 똑같이 학생 숫자를 구할 겁니다. 자, 근데 이번에는 의자가 하나가 남았어요. 그러니까 의자를 다 쓴 게 아니죠. 사용한 의자는 사용한 의자는 x-1개지만 그쵸? 얘도 마찬가지로 다 꽉 찬 건 아니죠. 왜? 마지막 의자에는 3명이 남았다라고 그랬으니까 3명만 앉았다라고 그랬으니까요. 그쵸? 그래서 사용한 의자는 x-1개인데 꽉 찬 의자, 사람들이 모두 들어찬 의자는 당연히 그거보다 하나 더 적은 x-2개일 겁니다. 맞나요? 그래서 학생 숫자, 사람 숫자는 x-2개 의자에는 6명이 꽉꽉 들어앉아 있는데 마지막 의자에는 3명이 있는 거기 때문에 더하기 3 이렇게 해서 식을 세울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밑에 있는 식을 이용해서 세운 학생 숫자니까 첫 번째 구한 학생 숫자와 두 번째 구한 학생 숫자가 똑같다라는 걸 이용을 해서 식을 세울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원하는 식은 4x 플러스 1은 6배 x-2 더하기 3이 될 거고요. 앞에서 풀었던 것처럼 식을 한번 풀어보면 정리해보죠. 4x 플러스 1은 6x-10이니까 마이너스 9 넘어가고 넘어오면 마이너스 2x는 마이너스 10 그러므로 x는 얼마다? 5다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따라서 나는 의자의 숫자를 x로 놓은 거기 때문에 의자의 숫자는 몇 개? 5개가 필요한 거고 학생 숫자는 그 의자 숫자를 첫 번째 구한 거에다 대입을 한 몇 명? 21명이다 라는 걸 우리가 쉽게 계산할 수가 있을 거예요. 따라서 정답은 3번이다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다음 문제 똑같이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 75번입니다. 자, 75번 문제도 마찬가지로 1차 방정식의 활용이에요. 여러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유형 중에 하나인 증가 감소에 관련된 문제죠. 학생 숫자가 증가하고 줄어든 거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도 선생님이 설명을 하는 이유가 앞에 있는 74번처럼 미지수 x가 정해져 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제 문제 유형이 바뀌면 뭐 어쩔 수 없지만 보통의 문제들은 항상 정해져서 나와 있거든요. 한번 읽어보죠. 땡땡중학교 작년에 전체 학생 수는 500명이었대요. 자, 올해에는 작년에 비하여 남학생 숫자는 10% 증가했고요. 여학생 숫자는 5% 감소하여 전체 학생 숫자가 508명이 되었답니다. 이 학교의 올해 여학생 숫자를 물어보고 있네요.
그쵸? 작년에 비해 올해는 어떻게 되었다? 보통 이제 문제는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는데요. 여기서도 물어보는 건 올해 여학생 숫자지만 올해 여학생 숫자를 x로 놨다가는 미지수 x로 놨다가는 문제를 푸는 게 조금 어렵습니다. 항상 작년과 올해를 비교를 할 때에는 작년 여학생 숫자를 올해보다는 작년을 항상 x로 두는 편이에요. 그래야 x가 어떻게 변했다, 올해에는 어떻게 변했다 이런 식으로 식을 세울 수 있을 테니까요. 그쵸? 자, 그러면 작년 똑같이 학교에는 남학생도 있을 테니까 남학생 숫자는 얼마예요? 이걸 생각을 해봤더니 남학생 숫자는 전체 인원이 500명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그 500명에서 여학생 숫자인 x명을 뺀 500-x명이 될 거다라는 겁니다. 얘를 가지고 이제 식을 한번 세워보죠. 자, 남학생 숫자는 어떻게 됐대요? 10% 증가를 했답니다. 증가한 인원은 플러스 100분의 10%니까요. 10 증가를 한 건데 몇 명 중에서? 500-x명 중에서겠죠? 이렇게 증가한 인원이 요만큼인 거예요. 500-x 중 100분의 10만큼 증가하였다라니까. 그쵸? 그리고 여학생 숫자는 x에서 얼마만큼? 100분의 5만큼 감소했다라고 그랬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이렇게 붙어서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남학생이 이만큼 증가했고 여학생이 이만큼 감소를 했더니 인원 숫자가 500명에서 몇 명? 508명이 된 거니까 전체적으로는 얼마? 8명 증가한 거죠. 그쵸? 식을 세울 때는 사실 요 플러스가 없어도 되는데 8명이 증가했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만 쓰도록 할게요. 그 다음부터는 없어질 겁니다.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어떤 거? 남학생이 증가한 남학생 수. 그쵸? 그리고 이쪽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감소한 여학생 수와 숫자가 되겠고요. 감소한 여학생. 그래서 여기 마지막으로 플러스 8 같은 경우는 총 학생 수의 변화량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식을 세워주면 될 겁니다. 맞나요? 자, 그래서 얘를 전개를 해서 약분할 건 약분하고요. 곱할 건 곱해서 전개를 다 해주면 값이 나오겠죠. 자, x값 한번 계산해 봅시다. 분모에 있는 100, 물론 약분을 해서 곱해도 되겠지만 그냥 통째로 곱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100을 곱한 다음 10을 먼저 풀어주게 되면 식은 5000 마이너스 10x 빼기 5x는 800 이렇게 계산이 될 거고요. 우리가 푸는 방법처럼 x는 좌변에 나머지 숫자는 우변으로 보내면 마이너스 15x는 마이너스 4200. 그럼 x는 얼마죠? 280인가요? 네,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쵸?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왜냐면 우리는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올해 여학생 숫자지만 우리는 문제 식을 풀기 위해서, 식을 세우기 위해서 작년 여학생 숫자를 x로 놨거든요. 계산을 해주셔야겠죠? 그래서 280명 중에서 5%가 감소했다라고 했으니까 이 초록색 부분, 감소한 여학생 숫자를 한번 계산을 해보면 마이너스 100분의 5 곱하기 280이 될 테니까 약분해볼까요? 이렇게 될 거고 둘이 없어지면 1, 2 이렇게 없어지면 14가 되니까 감소한 여학생 숫자는 14명일 겁니다. 그쵸? 그래서 마이너스 감소한 거니까요. 그치? 그래서 마이너스 14 이렇게 써주면 14명이 감소했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원래 280명 중에 14명이 줄어들었으니까 그러므로 280 빼기 14를 계산을 하면 내가 원하는 숫자는 266명이 정답이 될 겁니다. 이렇게 마무리까지 꼭 계산을 해주셔야 돼요. 이런 부분 마지막으로 항상 x 구하고 끝이 아니라 내가 특별한 경우에는 다른 걸 x로 둘 수 있으니까 항상 미지수를 뭘로 뒀는지 잊어버리지 마시고 마무리 끝까지 꼭 계산을 해주시기 바랄게요. 좋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는 81번입니다. 81번. 드디어 마지막 단원, 좌표 평면 쪽으로 넘어왔어요. 자, 그거에 관련된 문제들 한번 풀어봅시다. 자, 81번은 점 P 4a-8과 그리고 a-1 얘네들이 어느 사분면에도 속하지 않도록 하는 모든 a의 값의 합을 구해달래요. 좌표평면위에 점을 찍으면 웬만하면 다 사분면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나요?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경우도 있나요? 라고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쵸? 우리가 좌표평면을 두 개의 축, x축과 y축으로 나누어서 이쪽 평면을 제1 그리고 제1 사분면 쓸까요? 너무 그리고 이쪽도 제2 사분면 오래 걸릴 겁니다. 저도 쓰는 만큼 여러분들도 꼭 써주세요. 문제에는 제3 사분면 그리고 제4 사분면이에요. 그쵸? 이렇게 나누어서 쓰는데 모든 평면이 다 사분면으로 나뉘는데 사분면위에 포함 안 되는 곳이 있나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을 겁니다. 있죠? 어디죠? 바로 축 위에 있는 점입니다. X축과 Y축. 우리가 축 위에 있는 점들은 그 어느 사분면에도 속하지 않는다라고 정의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점 P라는 애가 어디 위에 있었으면 좋겠다? 축 위에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겠죠. 그쵸? 자, 그럼 첫 번째 X축 위에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X축에 있는 점들은 알다시피 모든 Y의 좌표가 0인 점들을 모아놓은 곳이에요. 따라서 Y값 A-1이 0이면 되겠죠? 그럼 우리 A가 얼마다? 1이다. 이렇게. 그럼 이제 두 번째, Y축에 있는 점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얘가 Y축에 있으려면 X축과 반대로 X의 값들이 전부 다 0이겠죠? 따라서 4a-8이 0이면 되겠고요. 계산을 하면 a는 2다. 여기까지 쉽게 계산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얘네 둘만 이제 계산을 하고 정답 3이에요. 이렇게 체크를 할 수도 있는데요. 그쵸? 하나가 더 있죠? 어떤 거? 3번. 원점. X축과 Y축 위에 동시에 속할 때에도 분명히 답이 될 겁니다. 근데 알다시피 지금 둘 다 0이 될 수는 없네요. 그쵸? 얘도 0이 되고 얘도 0이 되려면 두 개가 같은 값으로 전부 다 0, 0 떨어져야 되는데 A의 값이 둘 다 0일 때에는 다르니까요. 물론 둘 다 0이 될 수는 없겠네요.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꼭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둘 다 0이 될 수 있는 문제도 분명히 있을 테니까요. 그쵸? 그래서 여기서는 경우의 숫자가 안 생겨요. 따라서 가능한 값은 이렇게 두 개다. 1하고 2. 모든 값 A의 값들의 합을 물어봤으니까요. 문제에서 원하는 답은 모든 A의 합은 3이다.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83번입니다. 자, 83번은 이제 좌표평면위에서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라 라는 문제네요. 자, 도형의 넓이를 구하라 라는 문제가 좌표평면에 나왔을 때에는 여러분들이 꼭 그림을 그려주셔야 돼요. 당연히 왜? 사각형은 가로 곱하기 세로가 될 수도 있고요. 물론 잘라서 구할 수도 있고 구하는 방법이 굉장히 많아요. 그쵸? 맞죠? 그렇기 때문에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 확인을 해야 내가 어떤 변의 길이를 구해서 넓이를 계산할 거다 이런 게 보일 거기 때문에 맞죠? 그래서 사분면 위에 좌표평면 위에 꼭 점들을 다 찍어서 꼭 그림을 그려본 다음에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바랄게요. 그림을 안 그리면 문제를 푸는데 분명히 어려움이 생길 겁니다. 자, A라는 점은 마이너스 3,5 여기가 A고요. 그림 그리기 힘들죠? 그렇죠? 1,-1이 B 여기가 B고요. 그리고 C 4,-1이 C가 될 거고요. D는 5,5입니다. 1 여기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얘네들을
연결을 해서 도형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맞나요? 연결을 다 해보면 어떤 도형이 만들어지냐? 이렇게, 이렇게. 자, 그래서 좌표 값들을 써보면 여기가 마이너스 3, 여기가 5, 여기가 1, 여기는 4, 여기다 써야 돼요. 여기는 다시 5 이렇게 나와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꼭 한번 그려보세요. 왜냐면 지금 숫자 값들이 조금 작게 적혀서 잘 안 보일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뭐 공책이라든지 아니면 그 밑에 여유가 조금 있으니까 꼭 밑에다가 그려보면서 같이 풀어봅시다. 자, 그러면 지금 그린 도형은 무슨 모양입니까? 사다리꼴이죠, 사다리꼴. A, D와 BC가 지금 평행한 그림으로 나올 거예요. 이유는 두 좌표가 Y의 값이 똑같기 때문이겠죠. 맞나요? 둘 다 마이너스 1, 둘 다 5니까 같은 높이, 각각 위치를 해서 사다리꼴로 나올 거예요. 이렇게 모양이 꼭 확인이 돼야, 나는 얘가 사다리꼴이기 때문에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를 통해서 넓이를 구하는 문제구나. 이런 걸 알아낼 수가 있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꼭 도형의 넓이를 계산을 해주세요. 그림을 그려주세요. 자, 그럼 변의 길이들을 각각 구해봅시다. AD,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마이너스 3부터 5까지 가로 길이만 보면 되니까 따라서 8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밑에 BC의 길이는 1부터 4까지니까요. 3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을 거고 높이에 해당하는 부분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5부터 마이너스 1까지라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가요? 그래서 6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므로 도형의 넓이는 8 더하기 3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6 나누기 2를 해서 11 곱하기 6 나누기 2니까요 33이다.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따라서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사각형 ABCD의 넓이는 33이다.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90번 문제입니다. 이제 거의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네요. 조금만 다들 힘내주세요. 자, 문제 한번 읽어보죠. 다음 그림은 반비례 관계 y는 x분의 a의 그래프의 일부분입니다. 이 그래프 위에 두 점 PQ의 x좌표가 각각 3과 4이고요. 이때 y의 좌표의 차가 2일 때 a의 값을 구해달라고 하네요. 그렇죠? 자,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자, x축. 자, 책에 있는 거 그대로 그리는 거니까 y축. 자, 좌표평면 그림 같은 경우는 이제 아마 서술형을 풀 때 가감옥 그려야 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림을 제출해야 된다라고 시험 문제에 써 있거든요. 그쵸? 자, 그럴 때 이제 좌표평면을 그리게 되면 뭐 편의에 따라서 지금처럼 우리는 이 부분 아래쪽만 이렇게 필요한 거니까 이렇게 치우쳐져 그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평범하게 그냥 그릴 수도 있을 겁니다. 맞죠? 그림을 그릴 때 중요한 게 x축, y축, 그리고 원점 이 세 군데가 x축이고 y축이고 원점이에요. 이거를 꼭 표시를 해주세요. 그림에서. 안 그러면 그쵸? 뭐 문제에 얘가 x축인지 어떻게 알아? 이렇게 따져서 뭐라고 하시는 선생님들도 분명히 있을 테니까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얘가 x축입니다. y축입니다. 둘이 만나는 것이 원점이에요. 이런 걸 꼭 표시를 우리는 해줍시다. 아시겠죠? 자, 마저 그려볼게요. 그랬을 때 이 부분 어디냐? 여기인가요? 자, 여기가 3 여기가 4 그리고 요점이 P이고 요점이 Q입니다. 그리고 주어진 그래프는 Y는 X분의 A라고 나와있네요. 자, 한번 풀어보죠. 자, 문제를 풀 때 좌표평면이 이렇게 그림으로 나왔을 때 점들이 P랑 Q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문제를 풀 때는요 P랑 Q 이렇게 점이 나와 있으면 이 점의 좌표를 먼저 찾는 게 제일 중요를 합니다. 당연히 얘네들 가지고 문제를 풀 거기 때문에요. 얘네들의 좌표가 얼마냐, 콤마 몇이냐 이걸 찾아야 되는데 정확하게 계산이 되는 문제도 분명히 있겠지만 지금처럼 계산이 안 되는 문제도 있어요. 미지수를 사용을 해서 점들을 표현을 해야 될 때도 있는데요. 그럴 때에도 당황하지 않고 미지수 1개 정도는 사용할 수 있으니까 A라는 자료를 이용을 해서 점들을 표현을 해주면 충분합니다. 하나 정도는 쓸 수 있으니까요. 그쵸?
그래서 P라는 좌표는 Y는 X분의 A 위에 X좌표가 3인 곳 위에 좌표이기 때문에 주어진 그래프에다가 X자리에 3을 대입하면 그때 나오는 Y 값이 얼마죠? X가 3이면 Y로는 3분의 A가 나오게 되는 거니까요. 우리가 P의 좌표는 3,3분의 A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미지수를 썼지만 그래도 표현을 해야 됩니다.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X가 4일 때 Q의 좌표가 나오는 거니까 X가 4면 Y의 값은 4분의 A가 될 테니까요. Q의 좌표는 4,4분의 A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그때 둘의 높이 차이가 얼마? 2다라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큰 값에서 작은 값을 뺐을 때 이때 이 두 개의 값이 2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처럼 미지수를 이용을 해서 A 값, Y의 좌표들을 표현을 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더 큰 숫자인 4분의 A에서 맞죠? 3분의 A를 빼게 되면 얼마? 2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많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A가 3분의 A가 당연히 더 커 보여요. 왜? A를 3으로 나눈 거랑 A를 4로 나눈 거랑 뭐가 더 크냐? 라고 하는 거니까 당연히 더 큰 숫자로 나누었으니까 4분의 A가 더 작아 보이는데 지금 위치상으로는 4분의 A가 더 높게 있죠? 그래서 그림 보고 따라가 주셔도 되고요. 그럼 왜 그런데요? 라고 하면 A가 지금 음수일 거기 때문입니다. 지금 반비례 그래프가 4, 4분면의 그림이 그려졌다라는 건 A의 값이 음수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양수였다면 1, 4분면과 3, 4분면의 그림이 그려졌겠죠. 4, 4분면의 그림이 있다라는 건 A가 음수기 때문에 값이 더 작은 게 더 큰 숫자가 될 겁니다. 맞나요? 그래서 4분의 A에서 3분의 A를 빼는 게 맞아요. 그치? 그래서 이런 실수를 안 하기 위해서는 그림의 도움을 최대한 이용을 해줍시다. 4분의 A에서 3분의 A를 빼면 2가 나오는 거고요. 계산은 굉장히 쉽죠? 어떻게? 양변에다 곱하기 12 하면 되는 거니까 11을 곱하게 되면 3A 빼기 4A는 24. 그러므로 마이너스 A는 24라서요. 내가 찾고자 하는 A는 얼마다? 마이너스 24다. 이렇게 쉽게 찾아낼 수가 있을 겁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그죠? 92번 문제도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똑같이 좌표평면을 이용한 문제고요. 90번과 비슷한 문제입니다. 다만 사용하는 그래프가 조금 다른 것 뿐이죠. 자, 좌표평면 한번 그려보죠. 자, 요번에 이렇게 그렸네요. 원점 그리고 x, y 표현해 주시고요. 자, 좌표평면 위에 A와 C는 두 정비례 관계 그래프인 Y는 3X와 Y는 3분의 1X 그래프 위에 정의래요. 선생님도 먼저 그려볼게요. Y는 3X는 뭐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고요. 직선 모양. 그리고 Y는 3분의 1X는 이런 식으로 생겼겠죠. 좋습니다. 이가 Y는 3X, Y는 3분의 1X입니다. 그림이 조금 이상해질 것 같긴 한데 한번 잘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A와 C 여기랑 이쪽을 잡을까요? 이렇게 잡았을 때 얘가 한 변의 길이가 6인 정사각형이 된답니다. A와 C가 여기 있고요. 이걸 이용을 해서 그림을 그리게 되면 정사각형이 된대요. 이렇게 다시 이렇게 여기가 B고요. 여기가 D랍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점 A의 좌표가 A, B일 때, 이 점의 좌표를 A, B라고 했을 때 A와 B의 합을 구해달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X의 값은 0보다 크거나 같고 두 A, B의 X 좌표는 같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되게 중요한 힌트죠. A와 B의 X 좌표가 똑같이 얼마? A로 똑같다라는 힌트가 왜 중요해? 축에 평행하다 혹은 수직이다라는 힌트이기 때문에 우리가 좌표를 찾을 때 조금 더 도움이 되겠죠. 앞에서 설명했던 문제처럼 우리가 미지수를 이용을 해서 하나 정도는 쓸 수 있다고 그랬죠. 하나 정도는 사용을 해서 A와 B와 C와 D의 위치들을 점들, 좌표들을 다 표현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이런 문제들은요. 그래야 식을 세울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A라는 좌표가 A, B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우리는 어떤 것만 이용을 해서 a만 이용을 해서 한번 표현을 해보죠. a를 대입을 하게 되면 y는 3x 위의 점이니까 위의 점은 대입을 하면 쉽게 계산이 되죠. a, 3a b를 이용하지 않고도 a라는 점이 표현이 될 거고요. 그럼 얘를 가지고 우리가 b 혹은 d의 점의 좌표를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어떻게요? 한 변의 길이가 얼마라 그랬기 때문에 6이라 그랬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b라는 점이 a로부터 아래로 6칸이 내려와 있는 점이기 때문에 y의 좌표가 6만큼 더 작겠죠, b가. 따라서 b의 좌표는 x좌표는 a랑 똑같겠지만 y좌표는 6만큼 작아진 이렇게 차이가 나겠죠. 그래서 a, 3a-6 이렇게 표현이 될 거고요. c라는 좌표는 여기가 직각일 테니까 당연히 얘도 축에 평행하겠죠. 그런 말이 없지만 왜냐면 얘가 평행하니까요. 얘도 평행할 겁니다. 따라서 b와 c도 옆으로 6칸, 오른쪽으로 6칸 이동한 점이기 때문에 c라는 점도 a 플러스 6, 3a-6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점들 보면 전부 다 a가 들어가 있지만 표현은 다 가능하죠. 여러분들도 이렇게 다 표현해야 되는 겁니다. 당연히.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c라는 점의 좌표가 a 플러스 6, 3a-6으로 표현이 됐기 때문에 얘가 어디 위의 점이래요? y는 3분의 1x 위의 점이랍니다. 대입을 하겠다라는 거죠. 대입을 해보면 3a-6은 3분의 1 a 플러스 6이다. 이렇게 식이 하나 만들어질 거고요. 이 식을 풀게 되면 a의 값을 구할 수가 있겠죠. 자, 전개해주고 곱하기로 할게요. 양변에 3을 곱해서 다 괄호를 없애주면 9a-18은 a 플러스 6 a 넘어가고 숫자 넘어오면 8a는 24 그러므로 a 값은 얼마다? 3이다. 그렇게 계산이 되겠네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a의 좌표였기 때문에 소문자 a를 a 좌표에 집어넣어주면 그러므로 a 좌표는 어떻게 된다? 3,9가 된다. 그래서 a는 3, b는 9가 될 테니까 두 개를 더한 값이 얼마가 정답이다? 12가 정답이 될 거다.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네요.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는 93번입니다. 마지막에 가서 선생님이 설명할 문제들이 되게 많은데 원래 함수 쪽, 좌표평면 쪽이 원래 설명할 게 되게 많은 문제들이에요. 그러니까 얼마 안 남았으니까 잘 들어주세요. 자, 93번 문제 한번 읽어봅시다. 서로 맞물려 돌아가는 두 톱니바퀴 A, B가 있답니다. 톱니의 수가 24개인 A는 톱니수가 24개. 그쵸? 얘가 6초에 3번 회전을 할 때 6초에 3번 회전을 합니다. 그쵸? 그랬을 때 톱니 숫자가 X개인 B는 1분에 Y번 회전을 한대요. 또 단위가 다르게 나와있죠? 자, Y번 회전을 한답니다. X와 Y 사이의 관계식을 나타내었을 때 X가 20일 때 Y는 A 그쵸? 그리고 X가 30일 때 Y는 B라고 한다면 A 빼기 B의 값을 계산을 해달라고 합니다. 자, 지금 이 문제는 이제 정비례와 반비례 관계에 대한 활용 문제예요. 마찬가지로 실생활에 이용이 된 건데 얘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먼저 해야 되는 건 X랑 Y 두 개 사이의 관계가 과연 정비례 관계냐 반비례 관계냐 라는 걸 먼저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정비례 관계라면 관계식을 Y는 AX 얘가 이제 정비례 관계식이니까요. 요걸 사용을 할 거고요. 반비례 관계라면 y는 x분의 a를 써야 될 거기 때문에 이 둘 중에 어떤 걸 사용을 할 거냐 라는 걸 먼저 선택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a의 값을 구하고 문제에서 원하는 답들을 찾아내면 되는 겁니다. 그쵸? 이 문제가 a를 쓰고 있으니까 이번에 k로 바꿔서 한번 써보죠. 둘 중에 어떤 걸 찾아내야 되냐? 이렇게 요걸 먼저 알아내야 되는데 지금
문제 보니까 얘네들 회전 숫자 보니까 A는 6초, 초 단위로 나와 있는데 B는 분으로 나와 있네요. 자, 이렇게 단위가 다를 때는 항상 단위부터 맞춰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했죠. 6초에 3번이면 1분에 몇 번일까요? 당연히 1분은 60초니까 10배 늘어나야 되죠. 따라서 A는 6초에 3번, 즉 1분에 30번 회전을 할 거예요. 이렇게 다른 색깔로 쓸게요. 바꿨으니까 1분에 30번 회전을 할 겁니다. 맞나요? 자, 그래서 24개의 톱니를 가진 애가 30번 회전하는 동안 분을 맞췄으니까 X개의 톱니를 가진 애는 Y번 회전을 하겠죠. 톱니 문제 같은 경우에는 A와 B가 맞물려 돌아가기 때문에 돌아가는 회전 톱니 숫자가 똑같다라는 걸 이용을 해주시면 식 세우는 게 편해요. 그렇죠? 얘는 30번 도는 동안 24개의 톱니가 30번 움직이려면 즉 24 곱하기 30 A라는 애는 720번을 움직이게 된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B도 똑같이 돌아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Y계를 가진 X계의 톱니를 가진 애는 Y번 몇 번을 회전하는가 이걸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물론 수식으로 바로 알아낼 수 있으면 되게 좋은데 그걸 생각해내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는 정비례인지 반비례인지 알아내기로 했으니까 이렇게 찾는 방법을 어떻게 찾겠다? X자리에 하나씩 대입을 해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때 이제 Y의 값이 같이 커지면 당연히 정비례 관계일 거고 X가 커지는데 Y는 작아진다면 반비례 관계에 있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쵸? 그래서 X가 1개, 톱니가 1개짜리다. 그런 건 없겠지만 당연히 1개짜리면 720번 움직이기 위해서는 얘는 1분에 몇 번 움직여야 균형을 맞출 수 있겠어요? 당연히 720번. 그러니까 X가 1일 때 Y는 720번 움직일 겁니다. 그래야 720개 돌겠죠. 자, X가 2, 하나 커졌어요. 그러면 톱니가 2개 갖고 있으니까 1분에 몇 번만 움직여도 360번만 움직여도 얘가 720을 맞출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X를 하나 키워봤더니 Y의 값이 지금 줄어들었냐 커졌냐 요것만 봐도 둘 중에 어떤 식을 사용해야 되는지 충분히 알아낼 수 있을 거예요. 그쵸? 그래서 내가 바로 얘를 가지고 식을 세우는 게 어렵다면 X자리에 하나씩 대입을 해봐서 둘 중에 어떤 식을 사용할 거냐 요걸 선택만 해주셔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X가 하나 커졌을 때 좀 2배가 됐을 때 Y의 값은 반대로 줄어들었다라는 사실을 알아낼 수 있을 거니까요. 정비례 관계가 아니라 반비례 관계다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맞나요? 그래서 이렇게 먼저 식을 선택한 다음 K의 값만 구해줘야 되는데 어차피 A랑 B가 똑같으니까요. 왜냐면 같이 움직여야 되는 거라서 여기 X자리에 24를 집어넣었을 때 Y가 30번 회전한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므로 K는 2 곱한 720이다라는 걸 쉽게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B라는 애가 사용하는 관계식은 Y는 X분의 720이 될 거고요. 문제에서 원하는 X가 20일 때 Y의 값과 30일 때 Y의 값을 대입을 통해서 계산만 해주시면 되겠네요. X가 20이면 Y는 20분의 720이니까요. 약분을 해서 얼마죠? 36이고요. X가 30이면 같은 식에 의해서 Y는 24로 계산이 될 겁니다. 따라서 얘가 A가 될 거고요. 얘가 B가 될 테니까요. 그러므로 A 빼기 B는 36 빼기 24를 해서 12다.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따라서 답은 2번 12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95번 문제입니다. 또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자, 다음 그림과 같이 4점 1,0, 4,0, 4,4, 1,4를 꼭지점으로 하는 사각형이 있대요. 자,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좌표 평면 위에 역시 X랑 Y랑 원점 잊지 마시고요. 그쵸? 자, 1,0 A 2, 3, 4 여기가 B
숫자를 거꾸로 썼네. 괜찮겠죠? 4랑 1. 그리고 1, 2, 3, 4. 여기가 4고요. 여기가 이렇게 연결되었을 때 D. 그리고 이쪽이 이렇게 연결되었을 때 4,4가 C랍니다. 얘네들의 연결을 얘네들을 연결을 해서 여기까지죠? 이렇게 사각형을 만들었대요. 자, 그랬을 때 정비례 관계 그래프인 y는 ax가 이 사각형을 정확하게 2등분을 한답니다. 넓이를 2등분을 하겠대요. 그랬을 때 이 a의 값을 구해라 라는 거겠죠. 그쵸?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이제 지나는 점들을 표현을 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쉽게 계산이 될 겁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이 파란 색깔 사각형 넓이 계산이 되죠? 1부터 4까지니까 길이가 얼마? 가로의 길이가 3. 세로의 길이는 0부터 4까지니까 4가 될 거예요. 그래서 파란 색깔 사각형의 넓이는 12가 될 텐데 얘가 이제 뚫고 지나가면서 반으로 넓이를 나눈다라고 했으니까 아래쪽에 생기는 이 사각형의 넓이가 6이 되면 되겠죠. 그쵸? 네, 이 사실을 이용을 해서 문제를 풀 겁니다. 얘가 6이 된다라는 사실을 이용을 해서 그럼 우리가 앞에서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 필요한 좌표들을 다 표현하기로 했었죠. 여기서는 이제 문제 표시는 안 돼 있지만 요점 선생님이 P라고 할게요. 그리고 여기도 Q라고 합시다. 요 두 개의 점의 좌표를 알아야 문제들의 길이를 구해서 넓이를 구할 수가 있을 거예요. 맞나요? 자, 그래서 P의 좌표를 한번 표현을 해보면 미주 하나 정도는 선 표현해도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마찬가지로 X좌표가 A랑 똑같아야 되니까 1컴마로 시작을 할 텐데요. 이 P라는 게 Y는 AX, 지금 노란색 선 위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대입을 해서 표현을 하면 1,A 이렇게 표현이 될 거고요. 같은 방법으로 Q도 표현을 하면 4,4A 이렇게 계산이 되겠네요. 그러고 나면 이제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사다리꼴 넓이를 이용을 해서 식을 하나 만들 수 있겠네요. 가로의 길이, 우리 길이가 얼마? A가 될 거고요. 높이 P의 Y좌표니까요. 여기가 4A가 될 거고 여기는 써있는 대로 3 이렇게 되겠네요. 따라서 밑에 보이는 사각형의 넓이는 윗변 더하기 아랫변 A 더하기 4A 곱하기 높이 3 나누기 2분의 1 이렇게 식을 세웠을 때 얘의 넓이가 얼마? 6이 돼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아까 이렇게 식을 세워서 A의 값을 계산하면 될 겁니다. 그러면 양쪽에다 곱하기 2를 하게 되면 얘는 5A, 그러니까 15A는 2는 저쪽으로 바로 넘길게요. 12. 식정리가 좀 독특하죠. 이렇게 되게 될 거고요. A는 양변을 15로 나는 5분의 4 이렇게 계산이 될 겁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겠네요. 자, 96번 문제 한번 같이 볼게요. 96번. 이번에 그림이 제일 험난할 것 같은데 한번 문제부터 읽어봅시다. 한 변의 길이가 2cm인 정사각형 모양의 타일을 그림과 같은 모양으로 붙여 나갈 때 X번째 만들어진 도형의 바깥 둘레의 길이를 Ycm라고 하자 X가 6일 때의 Y의 값을 구해달라 라고 나와있네요. 마찬가지로 좌표평면 정비례 관계와 반비례 관계의 함수 관계에 대한 그죠? 그 활용입니다. 활용 함수가 아니라 잘못 말했어요. 그쵸? 아까 설명을 했듯이 어떻게 y는 ax 정비례 관계식을 쓸 거냐 그리고 y는 x분의 a 반비례 관계식을 쓸 거냐부터 선택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x자리에 하나씩 대입을 해봐서 알겠습니까? 자, 첫 번째 얘가 이제 첫 번째 도형이고요. 그쵸? 두 번째 도형은 어떻게 되겠죠? 그림이 이상해질 거예요. 그쵸? 세 번째 도형은 뭔가 이상한데? 이렇게 좋습니다. 다행히 잘 그렸네요. 자, 이렇게 생겼고요. 여기에서
얘가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니까 x가 1일 때, x가 2일 때, x가 3일 때가 되겠죠. 자, 번째, x는 번째를 나타내는 거니까요. 자, 그랬을 때 y는 바깥 둘레의 길이랍니다. 맞습니까? 세보죠. 한 변의 길이가 얼마? 2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바깥에 둘레인 변이 4개 있어요. 따라서 y는 2 곱하기 4라 8이 있네요. 두 번째 거는 바깥 둘레 세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이니까 y는 2 곱하기 8 해서 16이 될 겁니다. 자, 얘만 보면 사실 계산이 끝나기 때문에 여기까지 계산할 필요가 없는데요. 한번 보죠. 세는 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으니까.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입니다. 마찬가지로 y는 한 변의 길이가 2짜리인 변이 12개 있으니까 24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계산해 놓고 나면 x의 값이 2배, 3배 커질 때 y의 값도 똑같이 2배, 3배 커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얘가 정비례구나 이것만 알아도 훌륭합니다. 얘를 보고 바로 식을 세우실 필요는 없어요. 아시겠죠? 정비례구나 이것만 선택을 하면 내가 사용해야 되는 식은 y는 ax 정비례 관계식이구나 이것만 먼저 찾아도 훌륭한 풀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사용할 식을 먼저 찾아내고 나면 그 다음에 a의 값을 구하는 건 다음 문제예요. 마음에 드는 거 하나 골라서 관계에 대입을 해주면 되겠죠. x가 1일 때 y가 8 얘가 제일 계산하기 편할 테니까 대입을 해보면 8은 a 곱하기 1이니까 바로 a는 8 나오겠죠. 따라서 내가 사용하는 관계식은 얼마다? y는 8x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관계식을 찾고 나면 계산하는 건 굉장히 쉬워지죠. x가 얼마일 때, 6일 때를 물어보고 있는 걸까요? 대입을 해주면 y는 8, 6에 48이다. 이렇게 계산이 되면서 문제에서 원하는 답은 48 이렇게 끝나게 되겠네요.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98번 문제입니다. 자, 보기의 관계식을 그래프로 그림에 그릴 때 바르게 쫙 찌어진 것을 물어보고 있네요. 그쵸? 첫 번째 그래프, 일단 관계식부터 먼저 쓸까요? 관계식은 y는 마이너스 3x랑 그리고 y는 마이너스 3분의 1x 그리고 y는 x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y는 x분의 4 마지막으로 y는 x분의 8입니다. 밑에 있는 그림 정평면에도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그리게 되면 x, y 원점 이쪽도 좌표평면부터 그리게 되면 x, y 원점입니다. 자, 여기는 이제 직선 그래프가 3개가 그려져 있고요. 하나, 둘, 하나는 이렇게 그려져 있고 여기에 차례대로 기역, 니은, 디귿이 써있네요. 이쪽에는 이렇게 조금 평행해 보이는 애랑 평평해 보이는 애랑 조금 더 동그랗게 생긴 애 2개가 있고요. 그리고 바깥쪽에 있는 게 리을, 안쪽에 있는 게 리읍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그래프의 모습, 개형이라고 하거든요. 그래프의 개형만 보고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에 해당하는 관계식이 5개 중에 어떤 거냐를 확인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그래프의 특징들, 정비례 그래프의 특징과 반비례 그래프의 특징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문제를 풀기 편하기 때문에 여기 선생님이 찝어봤는데요, 문제를. 자, 일단 앞에 있는 3개는 우리가 정비례 관계라는 걸 알 수 있을 거고요. 뒤에 있는 2개는 반비례 관계식이다라는 걸 쉽게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정비례 관계식은 당연히 직선 모양이 원점을 지나는 직선 모양의 그래프다라는 걸 배웠기 때문에 기역, 니은, 디귿이 이 셋 중에 하나구나 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을 거고요. 마찬가지로 원점을 대칭 중심으로 매끄러운 곡선 모양, 대칭인 모양의 매끄러운 곡선 모양이 반비례 그래프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2개의 관계식이 얘네들 2개의 그래프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럼 이제 나머지는 어떻게 짝을 지어주냐? 앞부분에 오는 정비례 같은 경우는 요 A,
부분. 우리가 y는 ax라고 썼을 때 이 a 부분에 오는 식, 여기 이제 1이 생략이 되어 있죠. 마찬가지로 y는 x분의 a라고 썼을 때 이 a 부분에 오는 숫자, 얘네들에 관련된 특징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자, 알다시피 여기 오는 숫자가 0보다 크면, 네모라는 이 부분의 숫자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안 되죠. 0보다 크면 제1사분면과 3사분면을 지나는 그래프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거고요. 네모 부분에 오는 숫자가 0보다 작으면 2사분면과 4사분면을 지나는 직선이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따라서 1사분면과 3사분면을 지나는 그래프인 디귿은 양수여야 되기 때문에 딱 하나밖에 없죠. 누구? y는 x. 따라서 얘가 디귿이 될 겁니다. 먼저 선택을 해주죠. 자, 나머지 다학번 똑같이 찾아볼게요. 자, 그러면 기억과 니은은 이렇게 둘 중에 하나인데, 얘도 외워둬야 되는 특징 중에 있습니다. 어떤 거? 절대값 a, 네모에 들어가는 숫자의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y축에 가까운 그래프가 나온다라는 특징이 있거든요. 그것도 꼭 알고 있어야 되는 특징 중에 하나인데, 많이들 잊어버리죠. 그래서 절대값이 더 큰 숫자가 y축에 가깝기 때문에요. 둘 중에 절대값이 더 큰 게 누구죠? 마이너스 3이겠죠? 볼을 뗀 숫자니까. 그래서 얘가 y축에 더 가까운 그래프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둘 중에 y축에 더 가까운 그래프인 니은이 마이너스 3x, y는 마이너스 3x의 그래프가 될 거고, 자동적으로 나머지 하나가 y는 마이너스 3분의 1x의 그래프가 될 겁니다. 저 같은 방법으로 얘네들도 짝을 지어주면, 얘 같은 경우는 위에 올라가는 파란색 부분의 숫자가 0보다 크면 1과 3, 4분면, 1, 4분면과 3, 4분면을, 파란색 부분의 숫자가 0보다 작으면 2, 4분면과 4, 4분면에 있다라는 사실을 쉽게 외워둬야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절대값 a의 숫자 부분의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원점으로부터 더 멀리 있는 그래프가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둘 중에 숫자 값이 더 큰 8이 원점에서 더 멀리 있는 그래프인 리을에 해당을 할 거고요. y는 x분의 8이 같은 방법으로 조금 더 가까이 있는 미음이, 안쪽에 있는 미음이 y는 x분의 4의 그래프에 해당을 할 겁니다. 이렇게 짝을 지어준 다음에 보기와 비교를 해보면 그래프로 알맞게 짝 지어진 것은 제일 처음에 찾았던 디귿 y는 x가 답이 되겠네요. 따라서 3번이 정답일 겁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다들 고생하셨어요. 설명 듣느라고. 자, 마지막까지 힘내서 설명 잘 들어주세요. 자, 99번 문제입니다. 자, A는 8,0, B는 0,6, 원점이 0,0이 있대요. 같이 한번 그림부터 그려보죠. 여기에 두 개씩 그리면 둘, 넷, 다섯, 여덟. A라는 점이 8,0 위에 있고요. 그리고 B라는 점이 둘, 자, 0,6 위에 있답니다. 맞나요? 원점은 여기. 아이고, 이거 빼먹었다. X랑 Y 써주시고 있고, 여기에서 원점을 지나는 정비례 관계 그래프에 Y는 KX가 하나 있는데, 이 위에 있는 점인 P, 한 점을 P를 뽑았을 때, APO의 넓이와 BPO의 넓이, 이 두 개가 어떻대요? 같대요. 지금 같아 보이나요? 네, 제 눈엔 같아 보입니다. 그렇죠? 잘못 그렸다. 여기가 아니죠? 이쪽이죠? 여기 있죠? 이렇게. 이러면 같아 보이네요. 그렇죠? APO와 BPO의 넓이가 같게 되는 상수 K의 값을 구해달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래프가 되게 높게 그려졌는데 그림이랑 조금 다르게, 그렇죠? 문제 푸는 데는 뭐 문제가 없으니까요. 그렇죠? 여기가 0,6 표현을 해주면 여기는 8,0. 자,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미지수 하나 정도는 사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 K라는 미지수가 이미 있는데요. 그래서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서 찍어봤어요. 그래도 표현을 해주셔야 됩니다. 어디? P에 잡혀요.
얘가 표현이 돼야 우리는 삼각형 APO의 넓이와 BPO의 넓이를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왜? OA의 길이를 밑변이라고 했을 때 P에서 수선의 발을 낸 얘가 높이가 될 거고요. BO를 밑변이라고 했을 때 BO의 수선의 발을 내린 얘가 높이가 될 거거든요. 맞나요? 자, 이렇게 그림이 그려질 거고, 그때 이 P와 이 두 개 길이는 P의 X좌표와 Y좌표가 각각 해당이 될 거기 때문에 우리는 미지수를 쓰더라도 P의 좌표를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근데 P의 위치가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에 P, KP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서 쓰도록 할게요. 미지수 두 개 쓰여졌지만 사라질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러면 이때 이 APO의 높이의 길이는 얼마인가요? P의 Y좌표인 KP가 될 거고요. 밑변의 길이는 8이 될 거고요. 맞죠? 이쪽은 밑변의 길이가 6이 될 거고요. 높이는 P가 될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밑변과 높이의 길이를 다 구했기 때문에 삼각형의 넓이들을 계산할 수가 있게 돼요. 옆에다 써보면 삼각형 APO는 2분의 1에 밑변은 8, 높이는 KP가 되면서 4KP 이런 식으로 쓰일 수 있고요. 삼각형 BPO의 넓이는 2분의 1에 밑변의 길이가 6, 높이가 P가 되면서 3P가 될 겁니다. 그랬을 때 두 개의 넓이가 같아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4KP는 3P와 같아요. 이렇게 식을 세워놓으면 K의 값은 어떻게 계산이 되나요? 4P분의 KP 양쪽을 K를 제외한 나머지 문자로 나누어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P가 약분이 될 테니까 결국 K는 얼마다? 4분의 3이다.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앞에서 미지수 P자를 썼지만 없어지는 문자니까 너무 신경 안 써도 되는 그런 문제였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1-1 심화 풀이 25문제 모두 마쳤습니다. 나머지 75문제도 풀이가 없더라도 해설지 참고하면서 꼭 풀어보시고요. 다 숙제 체크 꼼꼼하게 할 테니까 집에서 너무 놀지만 말고 잘 쉬면서 남은 문제도 꼭 해결해 주시기 바랄게요. 안녕.